비가 내리는 음산한 오후였다. 김민호 경위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평화로웠다. 경찰 제복을 갖추어 입은 동료들이 묵묵히 조문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순직한 그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박지훈 경위는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파트너였던 민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함께했던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봤던 그날 민호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다음날 만나자고 했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호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발견된 것이다. 미안하다, 민호야. 네가 말하려던 게 뭔지 듣지 못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호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민호는 전화로 자신이 무언가 큰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대양건설의 새로운 댐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이었다. 민호는 환경범죄특별수사팀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를 오랫동안 조사해왔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다. 갈색 털과 한쪽 귀가 접혀있는 중형견 한 마리가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젖은 털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개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영정사진 앞까지 달려와 크게 짖었다. 저거 누구 개예요? 저 개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허둥지둥 개를 쫓았지만 개는 끈질기게 영정사진 앞을 맴돌았다. 개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물에 젖은 그 눈동자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했다. 박지훈은 그 개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동료들이 개를 붙잡으려 할 때마다 개는 날렵하게 피했다. 마침내 개는 관 근처로 가서 슬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전체를 울릴 정도로 처절했다. 잠깐만요. 그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지훈은 문득 민호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떠올렸다. 민호가 한 마리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호는 그 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었다. 박지훈이 개에게 다가가자 개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민호의 유품이 담긴 상자 쪽으로 가 앞발로 상자를 긁기 시작했다. 수상한 행동이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그를 바라보더니 다시 상자를 긁었다. 저 혹시 이 개를 아십니까? 민호의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개의 행동은 분명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민호가 개를 키웠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은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지훈의 머릿속에 의문이 쌓였다. 이 개는 누구의 개일까? 그리고 왜 민호의 장례식에 나타난 걸까? 개는 계속해서 유품 상자를 향해 짖었다. 지훈은 상자를 살펴보기로 했다. 상자 안에는 민호의 개인 소지품들이 담겨 있었다. 지갑과 열쇠, 시계까지,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지훈이 수첩을 집어들자 개는 크게 한 번 짖었다. 마치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강서구 등촌동 457-12 지하 1층. 그 밑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 개는 민호와 연결된 중요한 존재였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지훈은 민호의 어머니에게 개를 잠시 맡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가 우리 민호를 그렇게 찾았다면 민호도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개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개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따라왔다. 차 안에서 개는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네가 민호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날 데려가 줄래? 개는 마치 이해한 듯 한 번 짖었다. 지훈은 민호의 수첩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등촌동의 주소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개는 익숙하게 앞장서서 내려갔다. 지하실 문 앞에 도착하자 개는 다시 짖기 시작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지훈은 민호의 열쇠 뭉치를 꺼내 하나씩 시도해 보았다.
세 번째 열쇠가 맞았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선 지우는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벽면 전체가 사진과 메모 신문 스크랩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지도가 있었다. 붉은 실로 여러 지점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양건설 임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댐 건설 현장 환경 파괴 증거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약서 사본들이 벽에 빼곡했다. 걔는 방 안쪽에 있는 담요 더미로 달려갔다. 담요 밑에서 계집이 나왔다. 그곳은 분명 이 개의 보금자리였다. 계집 옆에는 물그릇과 사료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둘 다 비어 있었다. 걔는 며칠 동안 굶었을 것이 분명했다. 네가 여기 살았구나. 민호가 자주 찾아왔던 거야? 지훈이 중얼거리는 순간 걔는 계집 안쪽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곳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물고 나왔다. 걔는 지훈에게 다가와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이 개는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 민호가 이 개를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메모리 카드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민호가 이런 비밀 장소를 마련하고 이 개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다. 열린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문서 파일이 있었다. 지훈은 가장 최근 날짜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민호의 목소리였다. 지훈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나는 지난 6개월간 대양건설의 청계댐 프로젝트 관련 환경범죄를 추적해왔다. 겉으로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댐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고 독성 물질을 강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에 연관된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대양건설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였다. 특히 회장인 정태영은 사회공헌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단순한 환경 범죄를 넘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뇌물거래, 그리고 토지 강제 수용 과정에서의 비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일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내가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진 것 같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충심이를 부탁한다. 녹음이 끝났다. 지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충심이는 아마도 이 개의 이름인 듯했다. 개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은 것처럼 귀를 쫑긋 세웠다. 충심이구나. 지훈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자 충심이는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충직한 눈빛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다.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니 대양건설의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과 뇌물을 주고받는 사진들, 그리고 오염된 강물 샘플과 분석 결과 댐 설계 변경 문서 등이 있었다. 민호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던 것이다. 또한 민호의 추적 일지도 있었다. 그는 최근 몇 개월간 대양건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고 특히 청계댐 주변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주목했다. 피부병 농작물 피해 심지어 암발병률 증가까지 모두 댐 건설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들이었다. 마지막 문서 파일에는 민호의 유서가 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찰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내 선택이었음을 알아주길. 그리고 충심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3년 전 강제 철거 현장에서 구조한 강아지다. 주인은 철거 반대 시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아이에게 내가 새 삶을 주었다면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대신해 진실을 전할 것이다. 충심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동반자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충심이, 그리고 주인의 죽음 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장례식장까지 찾아온 그 충성심. 잘했어, 충심아. 넌 정말 훌륭한 친구야. 충심이는 슬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훈은 벽면에 붙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민호가 수집한 증거는 충격적이었다. 대양건설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댐 건설 현장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벽에는 피해 주민들의 사진도 있었다. 아이들의 피부병, 죽은 물고기들, 그리고 오염된 농작물까지 모두 대양건설의 환경 범죄가 남긴 상처였다. 지우는 결심했다. 민호의 죽음은 단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충심이가 다가와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충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임무 그리고 충심이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함께 민호의 진실을 밝혀내자 충심아. 지훈은 충심이에게 물과 사료를 주고 방을 정리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현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갑자기 충심이가 경계하듯 짖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재빨리 불을 끄고 방구석에 몸을 숨겼다. 충심이도 그의 곁으로 몸을 낮췄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 봐. 확실히 이 안에 흔적이 있다고 했잖아. 빨리 열어.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지훈은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방에는 작은 환기창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은 충심이를 안고 재빨리 환기창으로 향했다. 환기창은 좁았지만 간신히 몸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이 창문을 연 순간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지훈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거기서. 하지만 지훈은 이미 충심이를 창밖으로 밀어내고 자신도 간신히 빠져나갔다. 그는 충심이를 안고 뒷골목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저쪽이다. 놓치지 마. 지훈은 좁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며 방향을 계속 바꿨다. 충심이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번화가로 나왔고 사람들 사이로 섞여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지훈은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대양건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도 위험하다는 의미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충심아? 충심이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호가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이 검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환경범죄 전문 검사로 이전에도 민호와 함께 몇몇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걸자 이 검사는 놀라면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증거는 안전한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내일 아침 10시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만납시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지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의 집은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호텔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적당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오래전 군 복무 시절 친했던 친구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 친구는 현재 해외에 있어 별장은 비어 있었지만 비상 열쇠가 있는 위치를 알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 깊어갈 무렵 지훈과 충심이는 도시를 벗어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은 오래되었지만 안전해 보였다. 무엇보다 추적당할 가능성이 적었다. 이제 좀 쉬자 충심아.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충심이는 지훈 곁에 누웠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마치 민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그 밤처럼 충심이는 지훈을 지키려는 듯했다. 지훈은 민호가 수집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양건설의 내부 문서였다. 그들은 댐 건설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자재를 부실하게 사용했다. 이대로라면 댐이 붕괴되어 하류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숨기기 위해 내부 고발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였다. 민호는 이들 중 몇몇과 접촉했던 것으로 보였다. 밤이 깊어갔다. 지훈은 충심이를 옆에 두고 겨우 잠이 들었다. 그의 꿈에는 민호가 나타났다.
민호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급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새벽녘 충심이의 짖는 소리에 지우는 잠에서 깼다. 충심이는 창문 쪽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창문 옆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충심이의 촉각을 믿기로 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충심이는 조용히 그를 따랐다. 그들이 산길로 내려가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별장에 접근하고 있었다. 지우는 충심이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2대의 검은 차량이 별장 앞에 멈췄다. 4명의 남자가 내려 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확실히 지훈을 찾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찾은 거지? 지훈은 충심이와 함께 조용히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약속 장소인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숨결을 하얗게 만들었다. 충심이는 지훈보다 앞서 길을 인도했다. 놀랍게도 그 개는 산길에도 익숙해 보였다. 아마도 민호와 함께 이곳을 자주 다녔을지도 모른다. 3시간의 험난한 산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주변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충심이는 테이블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괜찮을 거예요라는 위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훈은 긴장했다. 만약 이 검사마저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다. 정확히 10시 이 검사가 나타났다. 그는 혼자였고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박경이 여기 있었군요. 이 검사는 지훈의 테이블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훈은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와 문서들을 꺼내 건넸다. 이 검사는 그것들을 살펴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김경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료군요. 이 검사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다. 이 사건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2분이 위험합니다. 제 별장으로 가시지요.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봅시다. 그때 충심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지훈과 이 검사는 놀라 주변을 살폈다. 카페 입구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분명 어젯밤 마주쳤던 사람들이었다. 빨리 뒷문으로 나가요. 이 검사의 지시에 지훈은 충심이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공원 내부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저쪽으로요. 이 검사는 한적한 산책로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그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랐고 이 검사는 차를 출발시켰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찾은 거죠?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아마도 당신의 휴대폰을 추적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배터리를 빼세요. 지훈은 즉시 휴대폰의 배터리를 제거했다. 충심이는 뒷좌석에서 경계하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검사의 별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여러 번 차를 바꾸고 방향을 전환했다. 마침내 저녁 무렵 그들은 안전하게 별장에 도착했다. 당분간 여기 머무르세요. 제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떠나기 전 충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참 충직한 친구군요. 김경희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이 검사가 떠난 후 지훈은 별장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곳은 소박하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었다. 충심이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지훈의 곁을 지켰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훈은 문득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환경범죄 특별수사팀에서 3년간 함께 일했다. 민호는 항상 정의롭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그런 성격 때문에 상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야, 네가 시작한 일 내가 꼭 마무리할게. 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충심이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 눈빛은 깊고 충성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 검사로부터는 간간히 수사 상황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양건설의 비리는 생각보다 더 광범위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 환경 범죄의 증거,
그리고 민호의 죽음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었다. 또한 충심이의 존재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민호의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해 사고 직전 그를 추격한 차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대양건설의 보안 담당자가 임대한 것이었다. 열흘째 되는 날 이 검사가 직접 별장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대양건설 정 회장과 몇몇 임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환경범죄와 뇌물 제공, 그리고 김경희를 그렇게 만든 혐의로요. 지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입니까? 네. 김경희의 차량은 고의로 들이받쳤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자백했어요. 모든 것이 대양건설의 짓이었습니다. 충심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제 슬픔보다는 안도의 소리처럼 들렸다. 한 달 후 민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순직으로 재분류되었다. 대양건설의 환경범죄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피해 주민들은 마침내 정의를 얻었다. 지우는 이제 민호의 뒤를 이어 환경범죄특별수사팀의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충심이가 있었다. 충심이는 공식적으로 경찰견으로 등록되어 환경범죄 현장에서 유해 물질을 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지우는 충심이와 함께 민호의 묘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이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새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이제 편히 쉬어 민호야. 네가 지키려 했던 정의는 이루어졌어. 충심이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대신 평화와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지우는 민호가 남긴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지지 않는다. 그리고 충심이는 그 정의의 증인이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라. 그곳에 진실과 충성이 있다. 지우는 충심이를 바라보았다. 그 개는 3년 전 주인을 잃고 민호에게 구출되었다. 그리고 다시 민호를 잃은 후 이제 지훈과 함께하고 있다. 3번의 이별과 만남을 통해 충심이는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충심아, 네 이름처럼 넌 정말 충직한 마음을 가졌구나. 충심이는 마치 이해한 듯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더 충직한 영혼 말이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꿈에서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웃으며 충심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지훈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옆에서 자고 있는 충심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훈은 충심이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환경 범죄와 싸울 것이다. 그들은 민호의 유산을 지키며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충심이와 맺은 약속이었고 민호에게 진 빚이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훈은 충심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충심아. 네가 민호의 진실을 지켜냈어. 그리고 충심이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깊고 충성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핥는 따뜻한 혀로.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